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올해 봄부터 계속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강의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정선생님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어제 오신 거예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저 우선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강화군청하고 경기도 축산인수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도축검사관으로 근무를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 도축장 하나 있죠. 우진인가? 혹시 우진 혹시 아시나요? 혹시 경기도 이천에서도 도축장이 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신영축산이라고 있었는데 엄청 오래전에 지금 거기에서 도축검사관을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학교로 가서 서울대학교에서 병리학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그다음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한 10년 정도 조직병리 포함해서 조류질병과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도축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거의 20년 전 얘기여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비슷한 시스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조직에서 농식품부 파견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안 간다고 하시길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1년 정도 파견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호서대학교로 교수로 임용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 이렇게 캠퍼스인데 봄 캠퍼스가 엄청 예뻐요.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시도시험소 직원들 교육 업무도 했었고요. 조류질병과 관련돼서 질병 진단했던 케이스들을 칼럼에다가 실기도 했습니다. 조류질병 칼럼니스트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그만뒀어요. 강의가 너무 준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되면 이 질병과 관련돼서 칼럼니스트를 계속 투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칼럼이 잘 투고가 돼서 월간 닭고기라고 하는 투고가 돼서 농식품부에 주는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한국인들의 체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당연히 남자 여자의 평균 키는 커지고, 제가 특이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봅시다. 평균 키가 40년 전보다 남자는 6.4cm가 커져 있고요. 여자는 5.3cm가 커져 있습니다. 그 밑에가 좀 약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롱다리 체형이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롱다리 체형들이 증가를 하고 있을까? 저는 답을 여기에서 좀 찾았거든요. 우리나라 예전에 태어나면 1년에 성인
남녀가 성인들이 쌀을 60kg를 먹었습니다. 2016년도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쌀을 한 가마니 안 먹어요. 56kg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뭐냐? 육고기입니다. 육고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교회 왔을 때 아마 추월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 증가 속도에 따라서 추월했어요. 육고기가.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들도 아침에 고기가 안 올라오면 밥을 잘 안 먹어요. 이제 고3, 고1인데 고기 없다 그러면 보지도 않습니다. 식탁에. 다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옹달이가 됐냐 이겁니다. 이거. 초식동물은 실제적으로 저열량의 섬유질을 먹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풀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그리고 오래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서 나오는 미생물의 소화 VFA라고 하는 지방산을 태워서 실제적으로 그 지방산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축산학과 출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장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초식동물의 생활 중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눈 뜨자마자 먹고 또 눈 뜨자마자 먹고 난 다음에 개원해서 다시 안락한 공간에서 다시 뭐죠 그거? 다시 먹는 거. 네? 네, 대생질. 대생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일, 자기가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다 먹는 활동이에요. 그렇지만 육식동물은 장이 길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이 길어지면 실제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초식동물을 잡으려면 장이 짧아야 되고 또 고열량의 단백질을 먹기 때문에 장이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짧은 대신에 다리가 길고 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서양 사람들과 같이 육식을 많이 먹으면 이 장도 계속 짧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 고기를 계속 먹었나 그러면 굳이 장이 길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지는 롱다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성선택도 있겠죠. 롱다리가 실제적으로 이성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단기간 있지만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 첫 출장을 공무원으로 첫 외국 출장을 네덜란드를 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본부장님이신 유성환 그때는 과장님이셨죠. 과장님과 처음으로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유성환 과장님 키 크시잖아요. 본부장님 키 크시죠? 저는 키가 170이 좀 안 돼서 근데 네덜란드 가니까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두 가지 충격을 먹었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 엄청 키가 커요. 우리 지구상의 호모 사피엔스 종에서 가장 큰 민족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커요. 평균 키가 어떻게 되냐? 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185가 조금 안 되니까 지금은
이 추세로 가면 185가 넘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3년도니까요. 거의 10년 전이니까 평균키가 한 185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어디냐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네. 거의 한 15cm 정도 차이 나죠. 70에서 85 정도 되니까. 화장실을 갔는데 예, 소변기가 우리 소변기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든 어린아이들 다 소변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소변기는 그런 배려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제가 소변 볼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변을 못 넣습니다. 이게 10cm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양변기로 가서 소변을 넣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런 걸 앞서 말한 것처럼 왜 국가에서 이런 걸 할까요? 평균키를 왜 조사할까요? 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싱크대 높이, 그 다음에 소변기 높이, 그 다음에 오치수 이런 것들을 계속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이 돼야지만 우리 문고리 높이라든가 그런 걸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다 산업이 맞춰집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네덜란드도 이 기준에 맞춰서 화장실 디자인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외국 가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말고 다른 차종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외국 차 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높은 버스를 타고 여기 쭉 이렇게 가는데 어떤 빨간색 예쁜 차가 이렇게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타는 차도 예쁘지만 보통 이제 남자들은 거기 안에 타는 사람들도 궁금하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과연 어떤 분이 타고 있을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봤죠. 근데 서서히 우리 차가 출발하면서 봤는데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팔뚝만 보이더라고요. 운전할 때 팔뚝이 딱 보여서 팔뚝이 엄청 굵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저런 예쁜 차를 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다 하고 갔었는데 점점점 앞으로 추월할수록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여성분이 팔이 엄청나게 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출장을 가면 외국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높으신 여자분들이랑 악수를 하는데 저 손이 더 작았습니다. 그 부분이 훨씬 더 컸어요. 키도 크시고. 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키가 클까요? 왜 클까요? 이분들 네덜란드에서는 곡물이 자라지 않아요. 곡물이 유도가 높거든요. 유도가 높아서 곡물도 자라지 않아요. 곡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풀을 키웁니다. 풀을 키워요. 그 풀을 먹고 사는 애들이 젖소겠죠. 젖소들을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키도 커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지어요. 겨울에는. 그럼 겨울에 먹고 살아야 되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무슨 족속이죠? 바이킹 족속이에요. 바이킹 족속이어서 실제적으로 겨울에는 자기들도 이제 가족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밑으로 내려가서 침략을 합니다. 곡식 겨울에 곡식 키우는 데 가가지고 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 큰 사람들이 쌈도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선택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양궁이죠, 양궁. 양궁, 우리나라가 왜 양궁을 잘할까? 유전학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그 성의 구조는 일본하고 유럽하고 다르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멀리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나와서 돌을 던져야 되고, 남자들은 멀리서부터 활을 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적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화살이 필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화살이 돼요. 근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은 그 성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 성은 오직 거기 안에 있는 성주만 지키는 성이에요. 혹시 오사카 성 가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안에 엄청나게 성의 구조가 작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높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냥 그 성주하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만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농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라이끼리의 싸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칼싸움을 하는 거죠. 근접전에 강한 거고, 우리나라는 멀리 성 안에 지켜야 돼서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활을 잘 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길어졌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왜 고기 얘기를 하냐? 이 고기를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많이 먹을 텐데 그 일을 실제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검사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사람들의 식생, 대한민국의 식생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저축은 계속 커질 거고요. 제가 저축 생활을 좀 20년 동안 했는데 비전 있는 조직이 있고 비전이 없는 조직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조직 어차피 그 트렌드에 맞게 구조 조정이 되잖아요. 근데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축산물 안전과 관련돼서 업무는 매우 중요하게 판단이 될 거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슈들을 오늘 여러분들 저 강의를 들으면 그 이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슈를 안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는 증가를 할 수 있지만 조직이 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양쪽으로 팽창이 됐다고 하면 질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것들은 이슈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데 지금 고기 먹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건 뭐죠? 다 아시는 거니까 돼지고기 가장 많이 먹겠죠. 그 다음 많이 먹는 게 뭘 것 같아요? 닭? 네, 닭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소고기. 예전에는 돼지고기 다음으로 소고기가 이때까지만 해도 소고기가 닭고기보다 더 높았어요. 2000년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점점 닭고기가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소고기는 뭐 이런 치더라도 닭고기는 왜 이렇게 늘어나죠? 닭고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닭고기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1인 가족 시대가 많기 때문에 닭고기 수요량은 한 마리를 시켜도 혼자 시킬 수 있어요. 제가 당직을 쓰면 가끔씩 배고프면 예전에는 닭 한 마리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닭고기로 저녁 때우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소고기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소고기는 혼자 먹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구워야 되고 혼자 이렇게 굽고 뭐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회식 문화죠, 회식 문화. 코로나가 예전에 있었을 때는 아마 더 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고기를 보통 집에서 먹기도 하지만 회식 때 많이 먹잖아요. 닭고기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1인 가구 시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마리 문화이기 때문에 닭고기를 부분적으로 팔지는 않잖아요. 한 마리를 기준으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닭고기와 관련된 산업은 계속 늘어날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일단 얘기를 하겠지만 죽기도 합니다. 잘못 먹었을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는 실제로 인수공통 전염병, 국내에서 생산된 닭하고 돼지, 소를 검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얘들이 사람한테 유해한지 안 하는지를 1차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 검사를 잘해야 될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거겠죠. 이 검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하거든요. 시료 채취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축산물이 항생제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는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여러분들은 인수공통 전염병, 거기로부터 들어오는 인수공통 전염병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업무이고, 두 번째는 항생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다. 냉면 먹고 3일 만에 60대 남자가 죽었어요.
20대 여성분도 사망했어요. 살모넬라 때문에. 살모넬라는 여름철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닭이나 돼지 등 동물의 장 내에 서식하고요. 섭취할 경우에 살모넬라의 가장 큰 원인은 닭고기, 돼지고기예요. 풀 먹고 걸리진 않아요. 살모넬라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검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고,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잡아냈다, 살모넬라를 모두에 잡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제적으로 사람을 한 사람 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살모넬라 잡아내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우리 국가 시스템이? 안 되죠? 위장 장애를 비롯해서 구토와 발열 증상도 나타납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110건, 6,800여 명의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은 37도씨에서 가장 잘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년 중 가장 더운 7월에서 9월 사이에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의 75%가 모여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모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건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은 평균 기온이摄氏 1도 상승할 경우 식중독 건수는 5.3%, 환자 수는 6.2%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될까요? 분석해봤더니 77%가 달걀 또는 달걀 지단이 포함된 음식을 먹고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달걀이 들어간 음식들, 특히 여름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김밥에 달걀 반드시 들어가죠. 냉면에도 지단을 얹어야 보기가 좋습니다. 또 냉면에 삶은 달걀 빠지면 섭섭합니다. 그만큼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종종 달걀 표면에 달걀 같은 이물질이 여러분들 주부도 있을 텐데, 달걀 요리를 할 때 달걀 표면을 한번 씻어야 돼요. 안 씻고 그냥 바로 후라이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씻어야 되고, 달걀 표면에는 실제로 분변들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씻어야 되고, 후라이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익히진 않잖아요. 다 반숙 먹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살모넬라가 전신 감염이 돼서 닭고기의 장을 뚫고 혈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달걀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름에 요리할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장티푸스 걸려본 사람 있나요? 장티푸스 한 번도 안 걸려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티푸스 걸렸거든요. 한 8월 정도 됐었는데, 제가 전라도 순천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혼자 있었거든요. 부모님 다 일하 가시고 혼자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방에서 나가야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이 열을 식히려고 시암에 가서 물을 한번 이렇게 얹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끙끙 앓았던 기억이 납니다. 살모넬라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는 폐혈증인데, 내가 이따 다시 얘기해 주겠지만, 살모넬라는 장에서 살고
이 장에서 사는 이 세균은 실제적으로 장에 있는 장내 세균층과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얘는 바로 장 상피세포를 뚫어버려요. 장 상피세포를 뚫어서 실제적으로 어디를 가고 싶냐면 얘들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혈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세균이 혈관 안에서 증식을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폐혈증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균을 키울 때 보통 어디다 키우죠? 배지 무슨 배지 쓰죠? 가장 잘 키우는 배지가 무슨 배지예요? 혈액 배지. 양의 혈액 배지를 에다 키우거든요. 그건 똑같아요. 세균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장소는 특히 살모넬라는 장 상태를 뚫고 어디를 살기 가장 좋아하냐면 혈관에서 살기를 가장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서 얘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이 되는 것을 폐혈증이라고 하고, 아까 60대 남성분이 3일 만에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상피를 뚫고 혈관을 타서 혈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세균이 증식되면서 그 사람이 폐혈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열이 엄청 나겠죠. 면역 반응에 의해서. 살모넬라는 실제적으로 돼지한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어디에 있냐?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조류주병에서 소개해 주겠지만 닭에 많이 있습니다. 닭에 우리나라는 살모넬라가 감염된 개군이 있다 그러면 그 개군을 다 없애는 것이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정책이. 만약에 이렇게 3,000마리 키우고 있다. 3,000마리 중에 300마리를 검사해서 만약에 5% 이상 나왔다. 그러면 얘는 살모넬라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사람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얘들은 죽여야 된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얘들이 살아서 실제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닭에서는 어릴 때는 실제적으로 이 살모넬라를 추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얘들이 성이 자라면 이 살모넬라의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오래오래 살아남아요. 돼지도 똑같아요. 살아남아요. 저 대학원 때 돼지를 키웠었거든요. 겨울에. PRRS 백신 접종 유효성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 수원에 있는 캠퍼스에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한 이후 막 지나서 키웠었는데, 원래 이제 접종 실험은 이런 거거든요. 백신 접종을 하고 실제적으로 PRRS 야외에 있는 PRRS를 주입했을 때 이 PRRS의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방어력 테스트를 동물로 해요. 한 4개 그룹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계속 죽었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야 이거 잘 키우면 너가 나중에 잘 키워서 도축장에서 팔면 내가 얼마 넣어줄게 이렇게 해서 엄청 키웠었는데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설사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 바닥 청소를 좀 제대로 완전히 좀 멸근 상태까지 했어야 되는데 멸근 상태까지 안 된 상태에서 유식이 돼서 애들이 살모넬라에 걸린 거야. 그래서 계속 이게 잡고 있으면 계속 꾸지직 엄청 설사를 계속 하는 거야. 설사 때문에 죽었어요. 설사 때문에.
그 실험실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실험이 생각이 나는데 돼지들도 엄청나게 살모넬라 많습니다. 농가들한테도 지금 농가들에서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하면 살모넬라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막냐? 내가 두 번째 키워드가 그렇죠. 항생제로 막아냅니다. 항상제로 엄청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아내는 것이 살모넬라거든요. 더 오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균에 감염된 닭이나 달걀이나 동물의 분변으로 오염된 육류에서 살모넬라균이 흔히 검출되는데요. 달걀을 세척하지 않고 먹거나 생으로 또는 덜 익혀서 먹는 경우 식중독 감염 가능성은 더욱 커지니까 꼭 닦아야 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염된 식재료를 만진 뒤에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칼이나 도마, 식재료 등을 타고 균이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달걀을 구울 때 균열이 없고 냉장 보관된 것을 선택하고 보관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요. 75도 이상에서 1분 넘게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홍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계속 살모넬라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요. 보통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 기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 냉장고 상태로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기에 있는 그 상피세포 안에서도 바이러스는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하는 방법은 세포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걸려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 세균성 질환은 보통 여름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7, 8, 9월 달에 살모넬라가 많이 나온 이유가 밖에 노출되어 있으면 살모넬라가 좋아하는 그 온도가 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식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묻어 있어도 엄청나게 많이 증식을 할 수 있어요. 살모넬라는 아까 모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몸 바뀌고 이게 몸 아니면 일반적인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이 몸 밖에 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몸 밖에 있는 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산하면서 톡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식중독이라는 말은 독에 감염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독에 감염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균이 분비하는 톡신, 단백질에 의해서 그 톡신이 들어왔을 때 식중독이라고 해요. 장염하고는 정확하게 좀 달라요. 장염은 뭐냐? 여기에 있는 병원체가 실제적으로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증식하는 것을 장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하고 간염하고 달라요. 중독하고 간염. 중독은 독에 감염이 된 거고 간염은 그 병원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가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얘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증식되는 것, 이것을 간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데 살모넬라는 어떤 거냐? 실제적으로 식중독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지만 살모넬라에 간염이 된 거예요. 간염이 된 거예요. 대장균은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톡신, 독소가 들어온 거고
얘는 실제적으로 세균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간염이 된 거예요. 간염. 돼서 1차적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온다고 했죠. 뚫고 들어오면 반드시 상처가 남게 돼 있어요. 우리 장상피를 송곳으로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송곳으로 찌르면 거기 안에 상처가 나겠죠. 살모넬라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듣고 밖에 나가면 살모넬라는 이 증상이 있으면 살모넬라라고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상처가 나요. 정확하게 살모넬라 특이적인 증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요. 오늘 수업 들으면 반드시 잡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얘들이 실제적으로 얘들은 이 살모넬라 균은 이 면역세포 안에 쏙 들어가요. 면역세포랑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 면역세포 나랑 싸울 거잖아. 나랑 같이 좀 편하게 지내자 하고 해가지고 면역세포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나와서 이렇게 폐혈증도 일으키고 저진간염을 일으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살모넬라 국내 발생된 현황 농가는 117개 계속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 잡혀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농가에 한번 살모넬라가 있다 그러면 이 농가가 불태워져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안에 계속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항생제인데 우리가 이것은 일단 점심 먹고 합시다.